이번 시간은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ESG 관리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 의사결정 혹은 자본시장의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의 ESG 관리는 오히려 거래 관계에서 많이들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중에 54% 정도는 ESG 관련된 진단, 결과 및 성과를 고객으로부터 요구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비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혹은 해외 우리 고객사들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 ESG에 대한 관리, 성과, 우리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조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혹은 추진되고 있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 공공조달 과정에 ESG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ESG 관리된 이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력도 있고 우리 수준의 관리도 있지만 단연 납품 계약 체결성 증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한다라고 하면 해외 규제도 우리는 상당히 잘 살펴봐야 될 요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ESG 관리 수준 혹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 관리 수준도 높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납품 계약 체결성, 고객의 요구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기업들이 챙기셔야 될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 산업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ESG는 없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황,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기업의 산업 특성에 따라서 ESG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극단치로 살펴보면 어떤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 안전이 ESG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어떤 금융이라든지 I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ESG, 특히나 산업에 따라서 ESG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요. 드라이빙 서스테너빌리티, 그 다음에 RBA, 그 다음에 BCI 등과 같이 전자, 자동차, 면화와 같은 산업별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또한 리스크를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관리하는 기업이 대단히 늘어가고 있는 것 또한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라 혹은 여기에 따라라 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 산업이 처한 서스테너빌리티, ESG 아젠다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함의를 찾아가는 부분, 이것이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ESG를 대응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산업별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사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공급망과 어떻게 상생을 해나갈까? 공급망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까라고 하는 게 핵심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RBA라고 하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고 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사실 산업별 이니셔티브 중에 제일 영향력이 있고 또 오래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에는 전자산업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이니셔티브가 개발되어 왔지만 지금은 자동차, 항공 할 것 없이 이 산업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냐? 점차 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진화하고 또 항공이라든지 기타 산업에서도 워낙 전기전자 관련된 부품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이 RV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더 커진 부분이 있고요. 옆에는 Driving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자동차 산업이
주요하게 가지고 가는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더럴 커튼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면화, 의류 산업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요. 자, 각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보는 ESG 또한 조금씩은 틀립니다. 전기 전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ESG가 있겠지만 광물을 수급한다든지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아동, 강제노동이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서스테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서스테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은 워낙 다양한 부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BCI 같은 경우에는 면화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생산 과정에서 농업이라든지 또 인력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 농민에 대한 인권,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우리 산업에는 어떤 아젠다가 있을까, 어떤 이니셔티브가 적합할까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할 ESG는 어떤 부분이 있다를 정의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자동차, 화학, 섬유에 따라서 조금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특히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차는 운송, 보관 혹은 부품 산업에 대한 원자재 관리에 대한 부분, 협력사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장에서 워낙 많은 소음과 악취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섬유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혹은 토지에 대한 사용과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출국가의 ESG 규제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ESG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신경 써야 될 요소는 이제 두 가지. 앞에서는 우리 산업과 우리 고객이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규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부분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럽 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공급망,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에 대한 인권과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실사라든지 점검을 했는지 유무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실제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권고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합니다. 결국 우리가 향후에 EU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혹은 지금 진출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 규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챙기셔야 될 가장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고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아젠다가 우리한테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젠다가 안전, 환경,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키 아젠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 아젠다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반드시 ESG를 하는 과정에서 챙기고 살펴봐야 될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휴먼 라이트 혹은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들이 모두가 다 인권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인권의 법제화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인권은 너무나 휴먼 라이트라고 해서 호혜적인 부분 혹은 착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심 인사 노무 리스크를 인권으로 봐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특정 산업은 인권에 대한 리스크 대응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또 어떤 산업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인권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핵심 아젠다로 등장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산업별 아젠다에 있어서도 인권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아젠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별로
어떤 이슈는 매우 중요하고 어떤 이슈는 조금 덜 중요해서 이슈가 빠지고 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권 이슈는 산업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주요 이슈라고 된 부분은 저희가 기관 컨설팅을 보면서 국내 기업들이 취약하거나 조금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자, 국내 기업이 무슨 근로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관리가 안 되는 기업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근로시간에 대한 체크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어떤 30분 단위의 꺾기 이런 부분도 꽤나 많으셨고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다소 위배될 소지도 있지만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컨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노동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안정적이어서 큰 무리가 없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노동력 부족을 겪고요. 그럼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채용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리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이미 외국인에 대한 근로계약 그리고 지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일반 기업들 보시면 인력 업체를 통해서 외국인을 수급하는 경우도 꽤나 있으세요. 이 부분은 불법의 소지가 조금 염려될 수 있고요.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 경우라도 우리는 임금에 대한 차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 문제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이제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사업장 내에 다른 회사 임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런 원하청에 대한 혼재 근무,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파견 근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도 많이 염려가 되지만 또한 법의 애매한 부분을 타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기도 합니다. 가령 보호장구의 지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꽤나 잘하고 계시는 영역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갭이 대단히 큽니다. 무슨 갭이? 실제로 서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안전 수준과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갭을 말씀드립니다.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교육도 하고 장구들도 제공하고 모든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보호장구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지게차의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사를 나가도 10개 기업 중에 한 2개 정도만 웬만큼 안전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조금 미흡하세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화정착, 이행도 매우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다음은 ESG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정책이 실천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하지만 모든 ESG의 기본은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ESG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근거이자 기준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우리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대단히 많이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근거는 어디일까요? 법 혹은 CEO의 의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완연하게 환경이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에너지도 줄여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죠. 그 일환으로 우리는 환경에 대한 투자도 진행합니다. 또한 이 정책과 체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ESG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렛대가 됩니다. 그래서 샘플에 나오는 것처럼 ESG 정책 관리 요소는 인권부터 시작해서 에틱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요소까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ESG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랑 좀 마지막 부분은 사실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 광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최근
대기업도 그렇고요. 각국 정부도 그렇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원재료를 어떻게 들여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4대 광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분쟁 광물을 어디서 들여오는지에 따라서 간혹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규제라든지 각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의 리소스를 어디서 가지고 오고 이 부분이 추적 관리가 될 수 있는지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는 직간접 법제화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도 자동차, 전기전자, 배터리라든지 일부의 기업들은 이 광물의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물의 추적은 당연히 우리 협력사, 중소, 중견기업으로 또 시작되는데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조금은 악유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를 어프로치한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전자, 전기,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 광물의 추적이 필요하시고요. 이 산업에만 국한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이 분쟁 광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산업,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 전자, 자동차를 넘어서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광물들을 다팅해 놨습니다. 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마이카, 운모에 대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 운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동노동이 사용되는 사례가 꽤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모, 여성들이 보통 마스카라에 많이 들어가는 반짝반짝하는 그 광물이 운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펄이 들어가는 그 부분도 운모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동차, 전기전자를 이걸 넘어서서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산업으로까지 이 분쟁 광물은 더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반드시 우리는 원료를 어디서 리소싱해 오고 어떻게 수급하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안전보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또 국내 기업을 쭉 살펴봐도 안전보건 점수가 그렇게 낮진 않으십니다. 타 영역에 비해서. 하지만 과거, 올해, 그리고 내년을 봐도 아마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 정책 관련된 부분은 완연하게 우리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재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대단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ESG 혹은 휴먼라이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서류를 잘 챙기는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산재를 줄여나가고 또 공상도 발생시키지 않는 이러한 문화정착이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수반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안전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업안전보건이라고 하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어프로치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범위가 전통적 제조업을 넘어서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부분까지도 많이들 확대되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이 보는 부분이 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금융 쪽으로도 혹은 단순 트레이딩 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컨선이 점차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염려할 만한 부분은 사실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안전을 관리하셔야 되는 범위조차도 우리 기업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혹시나 사내 도급, 하도급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반드시 우리의 관리 바운더리 안에 들기 때문에 챙겨야 될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해서 효용이 있고 사회적으로 착한 기업을 지향하는 활동은 절대 아닙니다. 이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과의 거래 관계 속에서 거래가 중단된다든지 고객으로부터 챌린지가 오는 고객사 거래처 리스크를 예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ESG를 통해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곳, 우리가 진출해 있는 곳,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이 글로벌 규제에 대해서도 대응하실 수 있고요. 그로부터 건전한 사업 영위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ESG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지 않았던 법적, 환경적, 노무 리스크,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매니지먼트 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